이학기 역사 21번째 시간입니다. 인류가 경험했던 가장 잔혹한 전쟁, 세계 제2차 대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시대적 상황과 주요한 원인들을 살펴볼 거고요. 2차 세계대전이 진행이 되는 다양한 전선의 전개 과정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 반성과 성찰의 지점들을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될 텐데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던 상황과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는 주요한 전선들, 유럽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진행되는 세계대전의 모습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계대전의 결과, 우리는 어떤 반성과 성찰의 지점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대전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1929년에 미국에서 시작됐던 대공황이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화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유럽 내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서 또 한 번의 평화가 깨트려지는 상황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으로 치닫게 되는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맺어졌던 파리 강화회의의 약속들,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결정된 내용, 유럽의 기본 질서라고 할 수 있는 베르사유 체제가 가진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부분들도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히틀러의 등장은 히틀러라는 한 인물뿐만 아니라 전체주의라는 새로운 시스템, 그리고 그 속에서 등장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과 의식, 세계 등을 살펴보면서 인류가 가져야 될 반성과 성찰의 지점이 어떤 건지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대공황인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전대미문의 경제성장을 경험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과잉된 생산과 자본주의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1929년 또 한 번 세계를 경제 위기 속으로, 그리고 이어진 평화의 붕괴로 인한 또 다른 전쟁의 위협 속으로 이끌어가게 되죠. 그 중에서도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굉장히 컸었고요. 생산의 과잉이 만들어 온 경제 위기의 모습들 지난 시간에 배워서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 대공황이 미국에서만 발발한 것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지원을 통해서 전후 회복을 진행하고 있었던 유럽 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유럽의 전반적인 경제 위기를 초래하게 되고, 그 경제 위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적대적인 경쟁이 촉발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전쟁에 대한 패배감, 그리고 경제 위기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그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상호간의 적대와 불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 속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전체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전쟁의 가능성들, 그 씨앗들이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되죠. 독버섯처럼. 대공황은 바로 그러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건이다 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게 가장 잔혹한 현실을 안겨줬던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일은 제국주의 시대에 획득했었던 다수의 식민지를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잃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 제국이 지니고 있었던 영토 중 일부 역시 빼앗기게 되죠. 특히 자원이라든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지역들이 프랑스에게 양도되거나 혹은 연합국에 의해서 공동관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일인들에게는 불만의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군비 축소라는 파리 강화회의의 기본 원칙,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전범국이었던 독일은 무장을 해제하고 군비를 억제하게 되고 징병제도도 폐쇄되죠. 이러한 독일의 현실적인 한계 역시 독일인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요.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금 그리고 보상금이었죠. 이 보상금을 독일이 짊어지고 있었고, 그건 마치 시지프스의 바위처럼 갚아도 해결될 수 없는
독일인들을 경제 위기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인들에게는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게 엄청난 고통으로 그리고 유럽 사회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들었던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독일 내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세 번째는 독일의 정치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국민적 불만과 현실적으로 힘든 경제 위기 속에서 불만을 더욱더 자극하고 경제 위기를 일정 부분 해결해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치의 히틀러라는 인물이었고요. 나치의 히틀러는 독일의 내면적인 불만들을 굉장히 잘 읽어냈고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 실패를 역이용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인들의 내부 통합을 통해서 당시의 경제적 위기,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내부적 통합의 방식이 대외 침략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고 인종주의가 결합되게 되면서 가장 끔찍한 전쟁 범죄를 불러일으키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전쟁의 구체적 과정들을 영상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외 팽창에 나서자 전 세계는 긴장 상태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중 이탈리아는 알바니아를 보호국으로 삼은 후 1936년 에티오피아를 점령하였습니다. 그러자 국제연맹이 이를 제재하였고 이탈리아는 그에 대한 반발로 국제연맹을 탈퇴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1936년 국제연맹을 탈퇴한 독일은 비무장지대인 라인란트를 침공하였습니다. 그 후 이탈리아와 독일은 에스파냐 내전에 개입하여 독재정부인 프랑코 세력을 후원하였고 이로써 에스파냐 내전은 파시즘과 반파시즘 사이의 국제전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또한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은 삼국 간 방공협정을 맺으며 1937년 추축국 동맹을 결성하고 대외 침략을 본격화하였습니다. 독일은 1938년 오스트리아를 강제로 합병하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란트 지방까지 점령하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막기 위해 독일의 요구를 들어주었으나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의 나머지 지역마저 합병하고 폴란드 회랑지대까지 요구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이를 강력히 거부하였습니다. 그 후 독일은 1939년 이념적으로 대립하였던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폴란드를 기습 침공하였습니다. 이에 폴란드와 원조 조약을 맺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였고 이로써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습니다. 폴란드를 점령한 독일은 곧바로 프랑스를 침공하였습니다. 독일군은 어려움 없이 파리를 함락시켰고 프랑스의 페탱 장군을 수반으로 하는 비시 영상의 내용을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6쪽이고요. 2차 세계대전 직전의 상황이고요. 히틀러의 등장과 나치 정권의 수립 이후에 베르사유 체제의 기본 약속인 무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은 주변 지역을 병합하게 되는데요. 히틀러는 독일인들이 생활했었던 생활 공간을 재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독일 제국이 확보하고 있던 영토를 하나하나씩 회복해가는 과정을 밟아가는데요. 독일인들에게는 생활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과거에 상실한 영토를 회복하는 과정이었지만 냉정하게 국제사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분명한 주변국을 침략하고 불법적으로 영토를 병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오스트리아가 병합이 됐었고요.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덴텐 지역을 요구하게 되고 일정 부분 수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취한 태도였는데요. 그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에는 뚜렷한 용어로 등장하지 않지만 민헨 회의를 통해서 국제사회는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했었던 회의였는데요.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더 이상 영토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덴텐 지역을 확보하는 것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독일에게는 잘못 전달되어진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침략은 여기서 멈췄던 게 아니라 이때부터 국제사회도 독일의 침략에 대해서 그 어떤 제재도 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던져주게 되면서 독일은 본격적으로 대외 확장 정책을 펼쳐 나갑니다. 독일 침략에 대비해서 영국은 폴란드와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합니다. 1차 세계대전을 떠올려보면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독일이 딱 중간에 있어서. 그래서
독일이 선택했던 방식은 빠른 속도로 슐리펜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빠른 속도로 서부전선을 무너뜨리고 전력을 동부전선으로 집중시키면서 러시아까지 제어하는 방식의 전략을 취하지만 서부전선의 참호에 막혀서 시간이 지연이 되고 그 틈을 이용을 해서 소련이, 그때 당시는 러시아죠. 러시아가 총동원령을 내려서 전쟁 준비가 완료되게 되면서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과오를 두 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동부 전선을 안정화시킵니다. 그 차원에서 진행됐던 것이 바로 독소 불가침 조약입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이 된 건 아닙니다. 영국과 폴란드의 상호 조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된 후에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폴란드 지역 일부 중 독일의 프로이센 시기에 차지하고 있던 땅에 대한 요구를 독일이 2차적으로 하게 되고요. 폴란드는 당연히 들어주지 않을 것이었고, 독일은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은 시작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출발점은 1939년 9월 1일 독일군이 폴란드의 서쪽을 침공하면서 시작이 되죠. 유럽에서 시작된 2차 세계대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독소 불가침 조약이 먼저 체결이 됐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둡니다. 유럽 전선의 내용을 우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전선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통해서 안정화시켜 놓은 상태였고요. 서부 전선 쪽으로 전쟁을 확대시켜 나가는데요. 독일과 인접해 있는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유럽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프랑스, 파리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는 나라 전체를 잃고 드골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망명 정부를 수립하고 항전하는 상황까지 밀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서부 전선을 장악하고 영국을 제외하고는 서부 유럽을 거의 다 장악하게 됩니다. 동부 전선을 휴전을 했었기 때문에 소련은 아직까지 독일의 점령지는 아니었죠. 독일은 여기서 이제 더 큰 욕심을 벌이게 되는데요. 소련 지역의 우크라이나 쪽의 흑도, 식량과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련과 맺었던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은 소련으로 확대되어져 가죠. 한편 이탈리아는 지중해를 장악하고자 독일 측에 가담하여 그리스와 북아프리카 등지에 전선을 열었고, 독일은 이에 발맞추어 독소 불가침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아시아 태평양 전선에서도 격렬히 전개되었습니다.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자원 확보를 위해 동남아시아까지 침략하였습니다. 또한 1941년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하며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미국이 참전을 선언하였고, 이로써 미국, 영국, 소련 등의 연합국과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추축국이 맞대결하는 양상이 전개되었습니다. 미국이 참전하자 연합국은 미드웨이 해전과 스탈린그라드 전투, 쿠르스크 전투 등에서 승리하였고, 이로써 전세는 연합국 측으로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전세 악화와 비판 여론 속에 무솔리니가 실각하면서 연합군에 항복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944년 연합국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쳐 독일군을 몰아내고 파리를 되찾았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연합군이 베를린을 향해 진격하여 독일을 압박하자 1945년 5월 마침내 독일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일본을 압박하며 전쟁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후 독일이 항복하자 소련이 일본 전선에 참여할 것을 걱정한 미국은 1945년 8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본 역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고,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 측은 전후 처리를 논의하였습니다. 1941년 8월 대서양 헌장을 발표하여 전후 평화 수립의 원칙을 천명하였고, 이어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을 통해 전후 처리 문제를 협의하였습니다. 이 중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키기로 결의하였고, 포츠담 회담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전후의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고, 일본은 미군정의 지배를 받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통해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한편 독일의 뉘른베르크와 일본의 도쿄에서는 전쟁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군사재판이 열려 평화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전후에는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1945년 10월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 국제 협력을 목적으로 한 유엔이 창설되었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가한 미국, 소련 등 50개국은 전쟁을 방지하고 인권을 지키며 자유를 확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유엔은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국제연합군과 평화유지군을 운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유엔은 미국과 지도를 통해서 잠깐 앞의 내용들 조금 더 살펴보면 폴란드의 침공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고요. 벨기에, 네덜란드 등을 빠른 속도로 점령하고 프랑스의 일부 지역 마지노선을 두고 대부분의 프랑스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부전선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독일과 소련의 가장 강렬했던 그리고 가장 큰 전투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소련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서부 지역 노르웨이, 덴마크 등 주변 점령을 하고 프랑스까지 진경을 하죠. 그리고 프랑스의 최후 전선이 마지노선까지 돌파하게 되면서 서부 지역 전체를 점령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망명정부를 수립하는 단계까지 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동부 전선에서의 전투, 스탈린그라드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던 독일이 결정적으로 패배했던 전쟁이기도 하고요. 2차 세계대전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켰던 장기간의 전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련의 추위에 의해서 결국 독일이 패배하게 됐던 과정이기도 하죠. 스탈린그라드의 전투의 모습을 보면 당시의 최신 무기였던 독일의 전차, 폭격기, 그리고 공중의 공습 포탄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를 만들어냈고 양산했던 전투이기도 합니다. 이 전투에서 소련이 승리하게 되지만 소련 역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되는 전투이기도 했었죠. 이러한 잔혹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전통적인 전쟁의 방식인 지연전과 장기전을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키게 됩니다. 독일군은 소련의 혹한의 날씨에 결국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장기화되다 보니 구수물자가 고갈되면서 전력 역시 상실되게 됩니다. 독일의 결정적인 패배를 이끌었던 전투,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잘 기억을 해둡니다. 유럽에서의 상황을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게 되는 2차 세계대전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주범은 일본인데요.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을 통해서 대륙 침략을 진행을 합니다. 나아가서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대동아 경영권을 확대시키면서 경제 블록을 구성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일본의 팽창 정책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상당히 큰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에 대한 철강과 석유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일본에게는 치명적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전진기지인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영화 진주만의 배경이 됐던 사건인데요. 진주만 기습 공격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죠.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참전했던 이유는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때문이었다고 본다면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 때문이었다는 거 잘 구별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일본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의 운명도 한 축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December 7th, 1941, a date which will live in infamy. It's not a maneuver. We're being attacked. It's an air raid.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에 있는 미 해군 기지에 공습을 감행했다. 이로써 미 해군에 큰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날 오전 7시 59분, 항공모함에서 출동한 360대 일본 전투기들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 미 태평양 함대를 초토화시켰다. 당시 태평양에서 세력을 키우던 일본군이 미 태평양 함대의 견제에 대해 기선을 제압하려는 작전이었다. 일본은 극동지역의 연합군을 공격하기로 미리 독일과 비밀 협약을 맺고 있었다. 불과 2시간 동안의 폭격으로 미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5척의 전함, 14척의 소형 전함, 그리고 200개의 비행기가 거의 다 파괴됐다. 전사자도 2,000명 이상이었다. 전함 아리조나호가 침몰될 때 사망한 사람만 1,200명이었다.
불과 하루 전날 루즈벨트 대통령은 히로히토 일왕에게 양국이 전쟁에 휘말리지 말자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이제 루즈벨트는 의회에 전쟁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분과위원회 의장 포넬리 의원이 대표 발언을 했다. Japan has attacked our territory and murdered American citizens. Japan began this war in treachery. We shall end it in victory. 진주만 공격이 있기 전 전쟁 참가를 놓고 미국의 국론은 반으로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쪽으로 한 목소리가 됐다. 1941년 12월쯤 미국은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했고 4일 후 독일에도 전쟁을 선포했다. 이제 미국이 참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의 전쟁이 된 것이다. 다시 유럽으로 들어오면 1942년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이 패배하게 되면서 영국, 미국이 이탈리아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이탈리아는 이때 당시 에티오피아를 침공하게 되면서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추축국의 위치로 2차 세계대전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영국과 미국은 1차적으로 이탈리아를 진격해서 항복을 얻어내고 마지막 독일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프랑스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성공을 거두죠. 프랑스는 독일로부터 해방이 되고요. 독일은 동쪽에서는 소련 그리고 서쪽에서는 연합국에 포위된 상태에서 폭격이 가해지게 되고요. 결국 항복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태평양 지역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 지역의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진주만 습격 사건이 일어나고 1940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1940년 후반 소련이 선전포고 및 참전하게 되면서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투하되게 됩니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전쟁은 종결이 되고요. 소련의 참전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은 나중에 우리 한국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소련이 북쪽 지역에 주둔하게 되고
일본까지 진출하려는 의도를 보이자 미국이 남한에 진주하게 되면서 분단이 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인해서 해방 과정에 조선 스스로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해방 국면에서 조선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태평양 지역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전쟁 종결이 됩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서 결정적인 전환을 맞이했던 연합국은 유럽 내에서는 독일군을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이 승리하게 되면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이어 영국과 미국 연합군은 북아프리카의 독일군을 물리치고 주축국의 또 한 축이었던 이탈리아에 진격해서 정권을 무너뜨리죠.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승리를 이끌어냈던 것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프랑스를 독일로부터 해방시키고 독일을 압박해서 항복을 얻어내죠. 1945년 5월입니다. 독일의 항복 그리고 이탈리아의 붕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나라는 일본이죠. 소련이 참전하게 되면서 아시아 전선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소련의 참전은 미국을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아시아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소련의 진격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력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무조건 항복을 얻어내게 됩니다. 이로써 2차 세계대전은 종결됩니다. 자, 순서 잘 기억을 해둡니다. 1943년 스탈린그라드 전투, 그리고 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마지막 일본 원자 폭탄 투하, 이렇게 진행이 되죠. 앞에서 보면 43년 이전에 미드웨이 해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진주만 습격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보다 조금 앞으로 넘어간다면 이제 프랑스가 점령이 되고 네덜란드, 벨기에가 점령이 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폴란드 침공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이 진행이 된다. 순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폭탄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강한 태풍과 3만도가 넘는 고열, 죽음의 방사능을 쏟아내면서 두 도시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아니지, 집은 다 안전한 집 없었어요. 저는 그 주인은 그 앞에 사람이 소위 다 쓰러져 죽어 있었는데, 막 죽은 사람이. 그럼 우리들은 그 사람은 갑자기 찾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지금 뻗고 다녔었어요. 팔이 늘렁늘렁하고 이 얼굴도 늘렁난 사람은 이제 다 갖고 그런 사람 말 못하고 이 육신 타고 누가 있는 사람 말하고 그냥 땅바닥에 누워요. 누가 이제 이리 눕고 저리 눕고. 그 원래 하나 냈는데 사람이 10만 명 더 죽었어. 그 죽은 사람 전부 가면 또 일가 보고 그것도 10만 명 죽었다. 히로시마에서 16만 명 사망, 나가사키 7만 명 사망, 무려 23만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결과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주역이었던 소련과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의 중심이 되는데요.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한 소련의 세계, 그리고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또 한 축의 세계가 서로 경쟁하면서 냉전이라는 질서를 만들어내죠. 2차 세계대전은 막대한 피해를 양산했던, 그리고 가장 잔혹하고 인륜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전쟁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세계대전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공감을 얻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형태는 열전의 형태가 아니라 냉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 배우면서 반성과 성찰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사회주의,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질서가 세계를 양분하고 있죠. 이들은 상호 공존했던 것이 아니고요. 치열한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오랜 세기 대립의 질서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심에 우리 한반도가 있죠. 북한과 남한, 바로 냉전체제의 가장 큰 피해 국가이기도 할 겁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발생했던 피해는 그 어느 시대에도 볼 수 없었던 끔찍하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게 되죠. 유럽에서는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의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게 되고, 중국에서는 일본인들에 의한 난징 대학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상황들이 곳곳에서 제노사이드의 형태로
발생하게 되죠. 역사상 가장 잔인했고 최악의 전쟁으로 인명, 재산의 피해가 심각했던 2차 세계대전,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전쟁 중에서 일어났었던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처벌하고 반성하게 해야 한다는 성찰, 2차 세계대전 인류에게 줬던 교훈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